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알고리즘 및 실습 14번째 노트입니다. 학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노트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2차 실습 시험, 이론 시험만 남았습니다. 물론 이 노트 이후 2번 정도 추가 강의 영상을 제공할 것이지만 이 내용들은 기말 이론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노트에서 다룰 내용은 계산 복잡도와 다루기 힘든 정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P와 MP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공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컴퓨터 공학도이면 꼭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탄생한 이래 수많은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중요한 설계 기법들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여러 문제 중 입력 크기가 조금만 크면 우리가 배운 설계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웹환원 문제, 영일 배낭 문제, 캔섬 종류 등의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다루기 힘든 문제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루기 힘든 문제는 연구 결과 아주 중요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P와 MP 이야기입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이 챕터에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제의 다루기 힘든 정도를 분류하기 위해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하는 분류가 바로 P와 MP입니다. P는 쉬운 문제, MP는 어려운 문제, 아니면 좀 더 정확히는 아마도 어려운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이 P는, 이게 MP면 P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P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는 MP 문제야. 그러면 다루기 힘든 문제다 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몇 번 제가 더 강조하겠지만 다루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리즘의 특성이 아니라 문제의 특성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매우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매우 시간 복잡도가 높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지금까지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을 우리는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루기 힘든 문제들은 중요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 노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문제들은 최적화 문제들입니다. 최적화 문제라는 것은 여러 후보 답들 중에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 대신에 결정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다루기 힘든 문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결정 문제라는 것은 출력이 yes 또는 no, 아니면 true 아니면 false로
문제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 문제. 배열에서 어떤 값을 검색하는 문제는 결정 문제입니다. 있으면 yes, 없으면 no,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되는 문제들을 결정 문제라고 합니다. 결정 문제들은 좀 더 서로 간에 연관시키기가 편하기 때문에 결정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분류하고 문제들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석이 어떻게 최적화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루기 힘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졸업하여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장 상관이 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더니 상관이 매우 언짢아했습니다. 특히 상관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컴퓨터 공학을 제대로 전공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 수업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관에게 말했더니 상관이 그것을 증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찾지 못하였을 때 이 문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고 증명까지 해주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하는 가장 모범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상관의 증명 요구에 따라 다시 또 증명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알고리즘 수업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증명은 기존에 어렵다고 알려진 다루기 힘들다고 알려진 문제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 등가인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으면 웹판원 문제를 가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증명하면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웹판원 문제는 반세기 동안 가장 유명하고 똑똑한 컴퓨터 박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증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루기 힘들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진짜 P와 MP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루기 힘든 정도. 이 다루기 힘든 정도는 문제에 대한 분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분류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차시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의 상한이 입력 크기의 다항식이 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n이 입력 크기이면 다음을 만족하는 fn이 존재하면은 이제 이 알고리즘은 다차시간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2n, 2의 0.01n승, n 팩토리이면 이들은 모두 다차시간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런데
n의 100승, n의 1000승도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지만 n이 조금만 크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루기 힘든 정도로 분류할 때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문제는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공학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차 시간 알고리즘 만든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없으면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루기 힘들다는 것은 문제의 특성이지 알고리즘의 특성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중치가 제한이 없는 방향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찾기 문제는 무작정 알고리즘, 즉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은 비용이 n 팩토리얼이 소요됩니다. 이건 다루기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워드와 워셔 알고리즘을 플로이드와 워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n3승의 음의 주기가 없다면 m3승의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발 노드부터 특정 노드까지를 찾고자 하면, 다른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고자 하면은 벨만과 포워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루기 힘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항상 다차 시간 알고리즘보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n이 이만큼일 때 알고리즘 1은 지수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산해 보면은 1024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1024번 뭔가 연산을 수행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근데 n의 10승이면 다차 시간 알고리즘만 총 필요한 소요되는 연산 비용은 10의 60승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1번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그런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는 늘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몇 차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n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또 실제로는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수시간 알고리즘이면 이건 다루기 힘든 거예요. 다차 시간은 다루기 힘들지 않지만 다차가 어떤 다차이냐, 그리고 n의 범위가, 입력 크기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문제의 분류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문제들, 컴퓨터 공학에 살펴본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된 문제예요. 이거는 쉬운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된 문제예요. 아예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다고 증명된 문제예요. 세 번째로는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차 시간 알고리즘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 또 컴퓨터 공학에서 접했던 많은 문제들은 분류 1 아니면 분류 3입니다. 분류 2로 분류된 문제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분류는 분류 1과 분류 3임이에요. 다차 시간이 발견된 문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은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분류 3은 어떻게 가설이 되어 있냐면 아마도 다차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웹환원 문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의 수많은 아주 똑똑한 박사들,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없다고도 증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증명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또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류 3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게 또 컴퓨터 공학의 위대한 점은 이 세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분류 3에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도 다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까지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된 문제들이 있어요. 다차 시간 알고리즘 발견이 안 된 문제들. 웹환원 문제, 영일 배낭 문제, 부분집합 합 문제, 뭐 수많은 색칠하기, M색칠하기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이들 중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도 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문제들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얘기는 꼭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분류할 때 두 가지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크기를 보통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적용을 했을 때는 엉뚱하게 분석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소수 판별 문제예요. 여기에 보면 정수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입력 크기가 1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뭔가 직관적으로 분석하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그 입력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수를 입력 크기로 놓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수는 두 가지로 보통 분석할 수 있는데, 그 값을 표현하기 위한 비트수, 아니면 그 수를 컴퓨터로 입력해야 될 때 그 눌러야 되는 키보드 수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라는 1234를 입력해야 되면은 이거 입력 크기가 4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1, 2, 3, 4를 비트로 바꿔서 로그 1, 2, 3, 4 정도의 비트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해서 입력 크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분석하게 되면 이 소수 판별 문제는 지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그 챕터에는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이제 MN 이렇게 그 다중 변수로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또다시 얘가 선형 시간인지 지수 시간인지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MN들 중에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요소가 없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일 배남 문제 같은 경우에는 NW 비용이 들어요. 동적 프로그래밍을 하면. 근데 이 W는 배낭의 용량입니다. 이 배낭의 용량은 하나의 값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 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분석해야 되면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적 프로그래밍 해도 지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잘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 지수 시간이 필요한 건지 다차 시간이 필요한 건지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 다루기 힘든 정도를 우리가 다룰 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소수 판별 문제 뭐 이런 것들 또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의 성격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성격을 잘 봐야 되겠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이 모두 다차 시간이 아니면 이 문제는 다루기 힘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차 시간이 존재하는 문제, 존재하지 않는 문제, 증명도 안 된 문제, 모르는 문제예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다고 증명이 안 된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된 문제는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당시 크기의 결과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자체에서 요구되는 출력이 다차계가 아니에요. 출력해줘야 되는 값의 개수가 아예 다차계가 아닌 경우 이거는 지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해밀토니안 순환 경로를 찾는 문제. 해밀토니안 순환 경로는 무방향 완전 그래프이면은 이 정도가 존재합니다. 이 정도가 존재를 해요. 우리 요거는 이제 웹판원 문제에서 살펴봤었죠. 순환 경로라고 하면은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이 경로의 길이는 n개예요. n개. 노드가 n이면 n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n 팩토리얼 개, 완전 그래프면 n 팩토리얼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출발 노드들이 어디서 출발하든지 같은 순환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n을 나눠주고 무방향이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같은 거기 때문에 다시 2로 나눠주면은 총 요게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출력해야 되면은 이거는 출력할 수가 없는 거죠. 다차 시간에. 필요한 개수가 n-1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팩토리얼계의 답을 출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기본적으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루기 힘든 문제예요. 아예. 그 다음에 요구가 현실적이지만 다차 시간이 존재하지 않다고 증명된 문제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정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없다고 증명이 된 문제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결정 불가능한 문제. 알고리즘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수 시간이든 다차 시간이든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없다고 증명된 문제예요. undecidable problem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분류삼은 지수 시간 알고리즘은 보통 있어요. 웹판원 문제라든지 영일 배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알고리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지수시간 알고리즘들입니다. 최악의 경우 지수시간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료 문제는 undecided problem, 알고리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이 된 문제들도 있어요. 얘는 당연히 다루기 힘든 문제죠. 알고리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종료 문제라는 건 뭐냐? 종료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종료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알렌 튜링이, 그 유명한 튜링이 이 문제는 결정 불가능하다고 증명을 1936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종료 문제는 결정하는 문제예요. 결정 문제예요. 이 노트 서두에서 설명할 때 이 다루기 힘든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결정 문제, 최적화 문제 대신에 결정 문제를 사용한다고 했고, 결정 문제는 그 출력으로 yes 아니면 no, true 아니면 false를 주는 문제를 말합니다. 종료 문제도 이 결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종료 문제는 결정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알고리즘을 절대 만들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모순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 홀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홀트는 프로그램을 입력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true, 종료하지 않으면 false를 결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봅시다. 이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홀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홀트 넌센스이면 얘를 제기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종료하면은 무한 루프, 종료하지 않으면 종료하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 되죠. 즉 넌센스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헐트 넌센스는 true가 되므로 종료해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돼요? 무한 루프가 되죠. 모순이죠. 넌센스 알고리즘 종료하지 않는 알고리즘이면 헐트 넌센스는 false가 되므로 종료해야 되는데 종료하지 않는 알고리즘이면 무한 루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종료합니다. 이 자체도 모순이에요. 따라서 이런 알고리즘은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이 약간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종료 문제는 결정 문제인데 알고리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루기 힘든 정도에 따른 문제 분류 3은 뭐냐 하면은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차 시간 알고리즘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 웹판어 문제, M 색칠하기 문제, M이 3보다 클 경우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문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미난 공통 특성을 갖고 있고 이 특성이 바로 MP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문제 중에 이들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결되면 나머지가 모두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컴퓨터 공학에 있는 MP 이론의 핵심입니다. 다루기 힘든 정도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결정 문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결정 문제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문제와 최적화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적화 문제는 여러 후보 답들 중에 가장 작은 값 또는 가장 큰 값,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는 그런 문제가 최적화 문제이고요. 결정 문제는 대답이 예, 아니요, true, false로 대답하는 문제들이 결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웹판원 문제를 살펴보면 웹판원의 최적화 문제는 일주 여행 경로 중 가장 길이가 짧은 일주 여행 경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웹판원 결정 문제는 D가 주어지면 이 D보다 같거나 작은 일주 여행 경로가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로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비교했을 때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문제를 주어질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웹판원 결정 문제는 D라는 변수가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지만 결정 문제는 최적화 문제와 비교해서 항상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입력이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영일 배낭 결정 문제는 최적화 문제는 용량과 물건이 주어지면은 가장 이득이 크게끔 가방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찾는 문제가 최적화 문제인데, 영일 배낭 결정 문제는 이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가방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이득이 P 이상, 우리가 채운 용량이 그 이득이 P보다 크도록 채울 수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로 대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정 문제는 최적의 해를 찾는 것은 아니고 특정 사례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그것의 일부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입력, 추가 변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최적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결정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되는 결정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웹판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적화 문제도 결정 문제도 아직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최적화 문제와 결정 문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생각하기에는 웹판원 결정 문제가 최적화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화 문제에 대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으면 결정 문제에 대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예를 들면 웹판원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얻은 값이 120입니다. 그러니까 120이 최적이라 합시다. 최적 일주 여행 경로입니다. 그러면 웹판원 결정 문제에서 주어진 D가 150이면 예로 대답하면 되고, 110이면
아니오로 대답하면 돼요. 즉, 결정 문제가 주어지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한 솔루션이 있으면 최적화 문제로 솔루션을 해결한 다음에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고 그것과 주어진 변수를 비교해서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면 돼요. 따라서 결정 문제가 있으면 이 결정 문제는 최적화 문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는 어려운 문제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도 성립을 해요. 즉, 결정 문제를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으면 최적화 문제도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D를 기준으로 이진 탐색하는 형태로 알고리즘 구성하면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선의 가중치가 최대 10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간선들 중에 가장 가중치가 큰 값이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노드가 n개이면 일주 여행 경로이기 때문에 이 경로의 길이는 n입니다. 그러면 최대 50을 초과할 수가 없겠죠. 가장 긴 일주여행 경로는 50이 아니라 n이 있으면 10n을 갑자기 50이 나왔죠. 10n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이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대 100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웹활용 결정 문제를 50을 기점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0을 다차 시간 문제로 해결해요. 50보다 작은 것이 있으면 예를 줄 거고 50보다 작은 것이 없으면 아니오를 줄 겁니다.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아니오가 답이면은 답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최적화 문제는. 그러면 75를 기준으로 그 결정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거예요. 75보다는 얘가 나오면은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62를 가지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거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웹활용 결정 문제를 이진 탐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길이 10n에 대한 비용으로 이진 탐색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각 다차 시간이니까 여기에 n의 k가 진행이 되겠죠. 필요하겠죠. 하나하나 D할 때마다 다차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nk 플러스 1 로그 n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형태가 돼요. 그럼 이거는 다차 시간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그래서 조금은 최적화 문제를만 해결할 수 있으면 결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결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도 다차 시간 알고리즘도 조금은 그 거꾸로에 비해서는 느리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는 웹활용 문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문제는 그냥 같은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거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 문제를 토대로 전체적인 문제를 분석해도 최적화 문제를 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 문제가 다차 시간에 해결되면 최적화 문제도 다차 시간에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편안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결정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기 힘든 정도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P, MP를 정의할 때가 왔습니다. P가 뭐고 MP가 뭔지 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P를 정의하겠습니다. P는 되게 이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P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들의 집합을 P라고 합니다.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P에 속하는 문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결정 문제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열 검색 문제. 배열 검색은 ON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최적화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결정 문제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가중치가 0보다 큰 무방향이든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는 우리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차 시간에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에서 D까지, S에서 V까지 D보다 작은 경로가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결정 문제는 P에 속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S에서 V까지의 최단 경로를 다차 시간에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떤 변수가 주어져서 이 길이보다 작은 게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다 P에 속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웹환원 문제는, 결정 문제의 경우에는 P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웹환원 결정 문제는, 그런데 P에 속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고, 이 특징은 웹환원 결정 문제만 가지는 특징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모든 문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웹환원 결정 문제도, 영일 배낭 결정 문제도, 이런 문제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웹환원 결정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례에 대해 답이 yes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yes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D가 주어지면, 사례니까 그래프와 D가 주어졌을 때 D보다 같거나 작은 일주 여행 경로를 제시해주면 돼요. 제시해주면은 이제 yes가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게 no다. 그러면은 이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no다는 D보다 작은 게 없다는 것은 모든 경로들을 다 제시를 해줘야 돼. 모든 경로를 다 제시해서 여기에는 없다 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다차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되는 결정 문제를 만들 때에는 이 결정 문제에 대한 답이 yes가 되는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차 시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이 아주 큰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yes 주장에 대한 이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고, 그럼 이 사람이 그거의 근거로
일주행 경로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주행 경로가 실제 일주행 경로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주행 경로의 길이, 가중치의 합이 얼마인지 다차 시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가면 되죠. 경로가 A, B, C, D, E, A. 요거의 답이다. 그러면 요 경로들을 다 더하면 되겠고, 요 경로가 다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거, B에서 C로 가는 거, C에서 D로 가는 거, D에서 E로 가는 거, E에서 A로 가는 실제 간선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노드들이 이 경로에 다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다차 시간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한 근거를, yes에 대한 근거를 다차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다차 시간 검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P에 속하는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을 봤더니 얘의 결정 문제들은 yes라는 답을 제시했을 때 이 yes에 대한 근거를 다차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웹환원 결정 문제는 여기에 제시된 요 수도 코드를 이용해서 다차 시간에 이거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S가 얘가 근거예요. 근거까지 주어지면은 이게 토어인지 보고, 이 렌스가 D보다 작은지 보는 거예요. 이 토어인지 보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G에 있는 모든 노드가 이 경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봐야 되겠고, 그 간선들이 다 이 그래프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은 주어진 그래프에 대한 인접 리스트라든지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충분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P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다차 시간 검증은 가능해요. 다차 시간 검증을 가능하면 우리는 좀 특별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바로 비결정적 알고리즘입니다.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알고리즘의 반대이고요. 우리가 살펴봤던 퀵소트와 같이 알고리즘이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도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 확률 알고리즘들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웹환원 결정 문제들은 이 답에 대한 근거를 다차 시간에 검증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웹환원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이 웹환원 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을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첫 번째는 추측 단계인데요. 요 단계가 비결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사례가 주어지면은 임의의 문자 S를 생성하게 됩니다. guessing 하는 단계다. 답을 추측하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에 임의의 문자를 했지만 우리는 답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웹환원 결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후보 일주 여행 경로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그것을 검증 단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내가 경로를 하나 뽑아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D보다는 작은 일주행 경로예요. 그럼 답이 이 사례에 대해서는 yes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뽑더라도, 이걸 몇 번 하더라도 그 D보다는 작은 경로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추측 단계에서 추측한 S가 근거로 이 사례에 대한 근거, S에 대한 근거로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맞으면은 true를 출력하고 종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true를 검증 단계에서 true를 출력하고 종료한다는 것은 문제 사례의 답이 yes라는 것이고 S는 그것을 입증하는 올바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증 단계는 false를 출력하고 종료할 수도 있고 무한 루프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 2와 경우 3은 뭘 알려주냐 하면은 이 사례에 대한 답이 no라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니라 사례의 답이 yes인지 no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웹판원 결정 문제에 관련하여 이 웹판원 결정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검증 단계에서 사용하는 그 코드는 뭘 쓰냐면은 요 코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게 주어질 거고 그 비결정적 단계, 추측 단계에서 추측한 이 S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true, 확인이 안 되면 false를 줍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S가 임의의 것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경로가 들어오게 되면은 true 아니면 false를 주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을 TSP PNA라고 합시다. Polynomial Non-Deterministic 알고리즘. TSP를 뭔가 해결하기 위한 4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다. 좀 그 비결정 알고리즘을 실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결정적 알고리즘 TSP PNA 얘가 있을 때 얘의 특징은 뭐냐? 이 알고리즘이 해당 결정 문제를 해결한다, 솔브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실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해결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솔브한다고 우리가 해결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조건 1은 해답이 yes가 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는 검증 단계 결과가 true가 되는 S가 존재해야 됩니다. 반면에 no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검증 단계가 true를 반환하는 S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correct하다. 이 알고리즘이 correct해야 돼요. 엉뚱한 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처럼 2, 3을 하면은 답이 뭔지는 모를 수 있는데 아직 뭔가 뚜렷하게 해결책을 답을 주지는 않지만 엉뚱한 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주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우리는 그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SP-PNA는 요 알고리즘을 쓰면 엉뚱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SP-PNA는 웹판원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정적 알고리즘이고요. 어떻게 동작하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요걸 주어졌어요. 그리고 D가 요걸 주어졌어요. 그럼 TSP는 막 S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S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V1, V2로 갔고 V3, 그 다음에 V4, V1으로 왔어요. 그러면
1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5. 답이 16이네요. 16이니까 사례가 15니까 false를 주고 종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V1, V4. 근데 V1에서 V4로는 가는 경로가 없으니까 얘는 경로가 아니죠. 그러면 false를 줄 겁니다. 임의의 엉뚱한 문자를 만들면 false를 주면 될 거고. 마지막 거 봅시다. V1, V3, V2, V4, V1. 그러면 4, 3, 2, 5. 그러면 14니까 yes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만약에 이 사례에 대한 답이 yes이면은 true를 주고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를 언제 줄지, 언제 추측해낼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TSP-PNA는 웹환원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결정 알고리즘들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닌 이유는 첫 번째로 검증 단계가 다차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TSP-PNA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검증 단계가 다차 시간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사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이 알고리즘을 실행해야 됩니다. TSP-PNA의 경우 어떤 사례 D의 답과 무관하게 최악의 경우 모든 일주 여행 경로를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그래프이면 이만큼의 일주 여행 경로가 존재하죠. 그러면 답이 no이면 당연히 모든 경로를 확인해 봐야 이게 no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yes인 경우에도 추측을 계속 잘못해가지고 이 모든 애들을 다 테스트해 봤는데 마지막에 n-1 팩토리얼 나누기 마이너스 1까지 했는데도 못 찾았지만 하나를 더 했더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팩토리얼 개수를 확인해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이 알고리즘을 실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 무수히 많이 실행을 하면 그리고 모든 경우를 만약에 다 검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알고리즘도 코렉트한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겠죠. 실제 해결하는.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리지만 TSP-NA가 추측 단계를 약간 넌디스플레이 하지 않고 모든 경로를 차례차례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은 yes인지 no인지 이 알고리즘,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결정 알고리즘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결한다고 하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검증 단계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인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TSP-PNA는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입니다. 얘의 검증 단계가 다차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